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10월 18일자 제31회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문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원래 12시에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경기도 국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죠. 오전에 혹시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대략 헤드라인식으로 봤는데요. 네. 아직 뭐 큰 거 한 방이 나온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냥 정치 공방만 주고받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선방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새로운 거 준비된 게 있나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과거에 있었던 근데 제가 그거 조폭 연루설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 여차 역시나 하고 김용판 의원인가 해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도 지금 국감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2시부터 이어지니까 오후 국감 아까 보니까 또 시청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MBC 같은 경우 한 6만 명이 동접해서 봤어요. 그리고 지금 시청률이 어쨌든 굉장히 높아서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나요?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글쎄요, 뭐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측근 비리가 나오면 어떡하겠냐. 예. 이렇게 이제 야당 의원이 질문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윤석열 후보부터 먼저 이 행동을 정해라.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역공을 취했죠. 네, 역공을 취한 적도 있고. 네. 또 이게 이제 이 돈을 받은 놈이 작물을 취한 자가 피켓 들고 나온 그렇죠. 게 도둑놈이다. 예.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 공격수들이 좀 굉장히 오늘 약했어요. 내용도 별로 없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일단은 기존에 나왔던 거, 재탕, 삼탕이고, 네. 또 이제 준비가 전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인가? 예, 그분이 이제 경찰 출신인데, 내용을 보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발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폭 연루, 누구누구 아냐, 다 무슨 파다. 근데 그게 오늘 경기도 국감하고는 직접적인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되게 오래된 얘기고, 2000년대 초반 얘기라서. 네. 한 20년 전 얘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오늘 지금 아침에 남욱 변호사죠. 네, 변호사. 예, 남욱 변호사가 지금 입국이 돼서 바로 검찰로 이제 소환 잡혀 들어갔는데요. 남욱 변호사 관련해서 이제 이게 대장동이 마무리가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논란의 핵심 키고요. 네. 이 화천대유 소속의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장동 논란이 이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그리고 이제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이제 4인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4인방 거의 모두 구속이 안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에 들어 있고 속속 혐의들이 인정이 되고 있어서 이 4명으로 사실상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시간도 늦어지고 해갖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들어오고 계세요. 저희가 오늘 방송을 좀 빨리 마무리해갖고 2시부터 지금 다시 또 경기도 국감이 시작되니까 그거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잘 맞춰볼게요. 네, 지금 우리 또 레빈님께서 스패너로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요. 네, 또 응원의 글들 많이 보내주십니다. 네, 특히 오늘 백혜련 의원의 질의가 굉장히 좀 날카로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내용이었죠? 3번의 대장동 토건 비리를 잡을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다 윤석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담당 검사가 뭉개서 그거를 다 놓쳤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한 번이 더 있었다 해서 이제 3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는 잘 몰랐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장동 사건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국감 질의였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박찬대 의원이 또 이제 이번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걸 또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역시 회계사여서 그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알기 쉽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오후에는 또 이제 어떤 또 그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전에는 큰 소란 없이 저희는 솔직히 오전에 좀 소란이 많이 이어지고 그래서 오전은 거의 못할 거로 봤는데 오전에 순서대로 잘 진행이 빨리빨리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여론조사가 오전 나왔는데요. KSY가 이제 월요일날 TBS랑 하는데 사실 지금 여론 흐름을 보면 이게 별 내용이 없어요. 별로 읽어드릴 만한 내용이 없고 지금 어쨌든 그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컨벤션이 없는 그런 결과로 인한 그리고 이제 그 2위를 했던 이낙연 후보의 승복 선언이 좀 빨리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지금 컨벤션 없는 민주당의 후보 이렇게 지금 탄생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여론이 상당히 지금 좀 섞이고 막 이렇게 중화되고 이런 좀 혼란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10월 10일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첫 번째 예. 악재는 이낙연 후보 쪽이 이제 승복,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돕겠다. 네네. 정확히 워딩이 이거였거든요. 예. 이거였는데 아직 선대위에 참여하거나 내지는 예. 이 마음으로 승복을 할 건지는 아직 명확치 않고요. 네. 일단 승복 한편으로는 승복 한편으로는 잠재적 불복 상태 이걸 유지하면서 네. 혹시 모를 후보 교체론을 대비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리얼미터에서도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런 이제 그 사실상 불복 분위기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대장동 논란이 그러니까 네. 보수 언론의 이 무분별한 이제 의혹 제기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수행비서의 조폭 연루 이것도 네. 어제 이제 그 보도 자료를 깐 거죠 국민의힘 네, 의원이.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저녁부터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오늘 주요 언론 일면 이런 걸 장식했고요. 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은영 소장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일종의 이제 몰아붙이기 내지는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두 달? 그러니까 9월 초부터 대장동 논란이 불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야당의 공세가 이제 종편, 조중동 이렇게 합작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 후보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사실 대통령감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제 경선 국면이라서 이 국민적 관심이 국민의힘 경선으로 가 있다. 네. 이렇게 한 세 가지 요소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조금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이 경기도 국감을 원래는 당의 송영길 대표가 안 하고 빨리 후보직 수락으로 해서 후보직을 빨리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경기도 국감을 통해서 그 국민적인 또 언론의 관심 집중되는 이 국감 속에서 이 대장동에 대한 어떤 의혹들을 말끔히 털고 가겠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민에게 마지막 어떤 그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국감이 지금 내일 모레 끝나고 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원팀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 또 하나 특이한 그 조사 결과가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진행한 조사였는데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이 40%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나온 조사가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낙연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은 네. 많아봐야 한 20%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일시적으로 사실 이낙연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네. 좀 실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바로 이렇게 확 돌아서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네. 일부 이제 화도 날 수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제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네, 맞습니다. 신혼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지난번에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타이밍이 바로 이렇게 경선 직후에
바로 조사를 하면, 그리고 그게 보니까는 그 진보 진영 전체로 해서 그 이동값을 좀 추계를 한 건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 이제 타당 지지자들도 다 같이 들어오니까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타당도 지지할 수가 있잖아요. 진보 진영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즈가 좀 더 크게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막 기사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 마치 이제 또 진짜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또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가 됐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그래도 결국에는 이렇게 그 원팀으로 다 결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11월 5일 날 선출되잖아요. 네, 그렇죠. 한 20여일 남았는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네. 진영 간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민주당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될 것 같고요. 뭐 네. 일부는 이제 제3후보,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라든지 뭐 김동연 전 부총리,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흩어질 것 같은데요. 네. 한 90% 이상이, 투표 의사가 있는 90% 이상이 그렇죠. 양측으로 갈릴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그 조사는 그게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센세이셔널한 결과를 가지고 약간 해석을, 조금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기사화를 함으로써 그걸 다시 2차적으로 막 보도를 일으키면서 또 다시 여론에 영향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진보 매체인 오마이뉴스에서 제목을 그렇게 때문에. 뽑았어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낙연 지지층 40%, 네. 윤석열 쪽 지지. 네, 그러니까 아주 섹시하게 뽑았는데, 네. 아주 좀 기분이 나쁜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자체는 설계 오류다라고 또 이제 저희 댓글에서 이미 얘기를 지적을 해주시네요. 자, 오늘 나온 조사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금 현안 그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TBS 의뢰로 KSY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37.1, 이재명 35.4. 이제 양자 대결, 다자구의 대결은 빠지고 양자 대결 중심으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난주 대비 다 상승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한 0.4%, 그 1% 이내에서 조금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타 다른 후보랑 적합한 후보 없다, 잘모름, 이거를 다 합치면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주 대비 상승한 요인이 TV토론 영향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네. 이제 언론 노출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마수 토론, 또 4강 토론, 이런 것들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이루어지면서 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씩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이 정체 국면을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또 딱히 이제 그렇게 상승폭이 큰 것은 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ARS 조사들이 상당히 좀 이제는 ARS는 좀 묶어갖고 평균값으로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별 조사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국 지표조사가 10월 14일 날 나왔어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우위에 있어요. 39%, 윤석열 후보가 35%인데 전주 대비하면은 33에서 35로 2%포인트 올랐고, 이재명 후보가 44에서 39로 지금 한 5%포인트 빠졌거든요. 이거는 지금 아무래도 그 대장동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39%로요. 이 전국 지표조사 7월 조사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좀 낮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네. 윤석열 후보도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예,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35%인데 7월 조사 매주 조사했었는데 최저 지지율이 33%고요. 네. 최고가 37인데 예. 여전히 그 중간에 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는 정체 국면에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우위를 유지하면서 약간 조금 하락했다. 네.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근데 그 대장동 이슈가 이 민주당의 경선 있잖아요. 경선 기간 중에도 분명히 그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그 경선 선거인단이 일반 국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는 저희가 해석할 때는 대장동 이슈가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한 거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이슈보다는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다 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10월 10일 날 민주당 3차 선거인단 결과가 네네. 그러니까 이낙연 쪽이 의외로 60%가 득표를 했잖아요. 62%. 네. 그것도 한번 진짜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역선택과 이 조직적 개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영향으로 아직은 이제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원팀이 그렇죠.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약간 정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만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일단은 종료하는 걸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종료하는 걸로 했고, 어저께인가 오늘 기사 보니까 송영길 당대표도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좀 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마무리를 좀 빨리 지어서 12월까지 마무리해라고 요구했죠. 그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전망 관련한 거를 잠깐 결과를 또 살펴볼게요. 이게 KSY 조사, TBS 의뢰로 KSY 조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29.1, 홍준표 28.5, 유승민 11.7, 원희룡 4.8인가요? 네, 4.8. 예, 4.8. 여기 이제 안철수 3.4, 김동연 1.9, 기타 후보, 여기 심상정이 또 심상정은 저쪽 진보로 네, 진보 넣었구나. 쪽으로 분류되니까. 기타 후보 5.4, 적합 후보 없음 12.2 이렇게 나타났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이걸 아마 지금 TV토론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TV토론이 아직도 한 7번인가 그 정도 남았어요. TV토론 혹시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봤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TV 토론을 잘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의외로 진중권 전 교수가 그랬나? 술 취한 할아버지 같다. 그러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꼰대처럼 토론을 하거든요. 혼내고 네. 가르치려고 하고 네. 또 무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비호감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애초에 토론을 잘할 것이다. 기대를 아예 안 했죠. 기대를 안 했다 네. 보니까 그냥 못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는 이제 나름대로 정책 네. 또 어떤 이 세부적인 정치 현안 이런 거 갖고 점수를 좀 따긴 땄는데 전반적으로 대선 후보 자질, 그러니까 큰 정치의 그림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한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홍준표 후보를 조금씩 앞서 나가는 그런 이제 형국이 벌어지고요. 사실은 이 보수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은 60대 이상과 네. TK, PK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도 이제 TK 이런데 가끔 조문할 일이 있어서 가면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새끼를 꼬아갖고 머리 아직도 주릅니다. 시골에 가면 갓쓴 그런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아, 그래요? 이쪽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처럼 좀 철삭대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처럼 좀 넙대대하고 네. 정치도 좀 있고 이제 이런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왜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알기 쉬운데 이 노인들은 생각을 잘 안 바꿉니다. 그렇죠. 네, 한 번 윤석열이면 맞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서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지지 강도나 비중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막 치고 올라오는 듯한 조사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바뀌나 지금 그렇게 봤었는데 그 지난주 후반부에 나온 조사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는 전체 값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많이 앞서고 막 치고 다시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값으로 다시 보면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 가능성이 제일 큰데요. 네. 여기 이제 전국 지표조사 10월 14일 거, 지난주 목요일 거 보시면, 네. 이게, 윤석열 후보가 22, 네. 홍준표 후보가 25.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네. 이 국민의힘은 당원 비중, 그러니까 네. 책임 당원이 한 57만 명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의 비중이 50%예요. 네.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DK, PK 비중만 해도 한 43%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둘, 그러니까 국민 여론 50%, 당원 투표 50% 이렇게 합치면 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사실 매우 커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저희는 이제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는데 아직도 뭐 이거는 섣부른 예측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저께 최재형 후보가 홍준표 캠프로 이제 들어갔어요. 네. 이현주 의원도 지금 홍준표 후보 캠프로 들어갔는데 최재형 후보가 홍준표 후보 쪽에 같이 하는 거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최재형 후보가 네. 홍준표 후보 지지한 거는 약간 의외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반문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홍준표보다는 윤석열 후보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많은데 뭐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좀 삐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예우를 안 해줬다. 네. 네, 이런 이제 추정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반문재인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선택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도 되는데 사실 삐진 측면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를 도왔던 이제 윤상현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나라고 했던. 윤상현 네, 인천. 윤상현 의원은 저기로 갔던데 윤석열 또 캠프 네, 쪽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로 가고 네. 또 이제 조혜진 조혜진도 의원도 윤석열 쪽으로 가고. 거기로 가고. 네. 그래서 최재형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실무진까지 네. 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합류를 했대요. 그럼 실무진하고 최재형 후보하고 완전히 다른 선택을 그렇죠. 지금 한 거네요. 네. 전에 이제 네. 캠프 해산하면서 김용호 네. 전 의원하고도 각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네. 이제 최재형 후보가 이제 삐진 거 아니냐. 네. 그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TV 토론도 영향을 상당히 지금 줄 것 같아요. 어저께였나요? 마스토론. 그저께. 네. 그저께 마스토론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혼내주겠다고 홍구멍을 내주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혼을 많이 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그걸 좀 잘 받아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잘한 거는 아닌데 이미지상에서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한번 질문을 던져서 반론이 나오면 다시 재반박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론을 아주 진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잘한다 그 느낌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TV 토론이라는 게 결국은 내 지지층을 강화하는 쪽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네. 그러니까 내 후보를 욕하면 그 후보가 더 미운. 네. 이를테면 이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는데 네. 윤석열 후보 지지층까지도 공격하게 되는 네. 그런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지나치게 네거티브에 치중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엄청 세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들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 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정당 지지도 문항 한번 볼게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금 오늘 발표한 자료인데요. 국민의힘이 41.2, 민주당이 29.5, 국민의당 7.8, 열린민주당 6.9, 정의당 3.1, 기본소득당 0.7, 시대전환 0.6, 기타정당 1.1, 무당층이 9.1%입니다. 지금 이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또 중요해졌어요. 일단은 지금 정의당도 심상정 후보가 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김동연 지금 전 경제부총리가 창당을 해서 다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을 지금 예고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의당이 3.1%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금 다시 이제 대선 후보로서 움직임을 지금 가시화하고 있는데, 야, 꽤 높게 나오네요. 7.8%면. 열린민주당도 6.9%.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경선 기간 중에 열린민주당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뭐 정책 관련한 이야기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지금 이번 대선이 양강구도로 치러지는 속에서도 이 지금 약간 군소정당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이 정도면 꽤 클 것 같은데 캐스팅 보트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이 군소정당들 지지를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사실은 민주당이 약간 어려움에 처하면서 네. 민주당 소극적 지지층의 일부가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으로 이동했다. 네, 특히 이제 국민의당 쪽으로 이 탈이념, 탈진영, 실용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네. 20, 30대가 좀 이동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네. 지난주 대비하면은 5.9에서 7.8로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41.2%인데 이게 5년 만에 최고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리얼미터 조사상으로 볼 때.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결과를 액면 그대로 이렇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그 어려움이 예. 좀 기형적인 정당 지지율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한 달 내지 2달 정도 지나야 이 정상적인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조사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똑같은 두 개 회사가 똑같이 ARS 조사인데 그 KS와 TBS 의뢰 KS와의 조사는 정의당이 8.7이에요. 더 나왔죠. 이게 뭐 지금 몇 배입니까? 거의 2배 가까이, 2배 네. 넘게 더 나왔고, 네. 여기는 정의당이 3.1이어서 정의당으로도 민주당 지지율이 갔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안 좋으면요, 민주당 네. 지지율이 낮게 되면 열린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런 식으로 좀 흩어져서 분산되는 그런 기능이 좀 있는데요. 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이 8.7%고 정의당이 2.7%입니다. 네, 국민의당이 지금 갑자기 많이 상승을 했네요. 7.8이고 네. 정의당이 3.1. 예. 예,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이 6.9. 네. 그래서 민주당의 소극적 지지층이 국민의당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네요. 국민의당이나 열린민주당으로 지금 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 지금 대표는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전망을 볼 때 최종 대통령 후보로 할 수 있을까?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의견이 있어요. 이게 또 단일화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대답에 앞서서 네. 국민의당 지지율이 여기 일단 7.8%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KSY에서 살펴봤듯이 네. 안철수 지지율이 한 4.4, 3.4거든요. 3.4.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높아요. 절반밖에 안 된다.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국민의당에는 다른 정당 지지율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네. 아마도 안철수 대표는 이제 그러니까 대선 출마 그 수순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제 연대 내지는 단일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정당 지지도보다 후보에 대한 인물 지지도가 낮으면 이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딱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국민의당 지지율, 정의당 지지율,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이제 정당을 창당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 군소 정당의 지지율도 한 2, 3개월 두고 봐야 네. 실제 정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갤럽으로 보면은 갤럽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지금 이 ARS 조사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1%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지표조사상 전국 지표조사도 보면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34대 35니까 네. 이 ARS 조사는 지금 국민의힘이 좀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그 민주당 국민의힘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무당파층은 한 2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당 지지율을 저희가 분석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ARS 조사는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 보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전화면접 조사는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네. 스스로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야 극복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전화면접 조사는 무당층이 한 25%, 30%가 넘잖아요. 네, 네. 여기도 지금 33%네요. 네, 높게 나와요. 네, 전국 지금. 지표조사. 네. 그런데 이 무당층의 그 어느 연령이 가장 많냐? 아, 네. 이걸 이제 보시면 네, 네. 20대가 제일 많아요. 그렇습니다. 33%예요. 예. 그 다음에 30대가 29인가요? 29 플러스 1 하면 30이죠. 30. 여기도 네. 30%. 네.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20대, 30대에서 최근에 보수 쪽이 약간 우세하다. 네. 물론 남녀가 이제 갈리긴 하는데 네. 남자는 국민의힘, 여자는 민주당 이렇게 갈립니다. 갈리는데 전반적으로 합쳐서 보면 보수가 조금 우세합니다. 그래서 네. 무당층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약간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대선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20, 30대에 대해, 20, 30대가 이번에 굉장히 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2층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랄까? 정책 공약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대 남자는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포기하긴 좀 이르지만, 네. 이제 그보다 더 급한 게 사실 이제 20대 여성이다. 왜 그러냐면 20대 여성은 민주당 지지율이 한 3배 정도 높아요. 그렇죠. 원래 네, 높았죠. 네, 국민의힘보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4.7 재보궐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대 여성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또 정의당에 출마했던 신지혜 후보인가? 네. 이제 이렇게 여러 정당에 분산해서 투표를 했어요. 민주당 후보를 결집을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여성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중은 남자보다 한 3배, 4배 이렇게 높은데 이재명 후보 쪽으로 아직 결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대 여성을 어떻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시키느냐, 이게 이제 내년 대선의 키포인트가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20대 전반적으로 유권자 비중이 한 19% 되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여성이 대략 한 8%, 9% 정도 된다고 보면 이 중에 한 6, 70%를 이재명 후보 쪽으로 결집을 하면 승리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어쨌든 연령으로 보면 20대에 아주 집중적으로 공을 들여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 댓글창에 보면은 여론조사 이렇게 날마다 할 필요가 있냐, 주 단위로 할 필요가 있냐, 여론조사 너무 남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회사마다 그냥 언론사마다 다 하나씩 끼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회사의 여론조사를 네.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정말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게 필요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제대로 된 걸 좀 골라서 좀 잘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조사를 매일매일 하고 많이 하는 게 이게 다 지방선거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ARS 조사 시장이 지방선거 때가 제일 크거든요. 지금부터 벌써 다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슬쩍 끼워 넣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대선 후보 지지율을 하면은 또 캠프 같은 데서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조사 회사들이 영향력을 키우는 거죠. 네, 가서. 맞습니다. 예, 네. 원래 상대도 안 해주는데 대선 후보 조사한다 하면은 그래도 캠프에서 아무래도 그 자료들을 또 보고 이렇게 추이 분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종의 네. 언론기관처럼 돼 있는 거의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언론도 아니면서. 네, 그리고 맞습니다. 객관적이지도 않으면서 객관적인 척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정치 지역 및 대선 판세를 봐야 되는데요. 대통령 지금 지지율 아주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치 지형과 대선 판세를 볼 때 네.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당 지지율이고요.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정권 교체 지수인데 지난주에는 정권 교체 지수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일회적인 조사만 있었는데, 네. 이 여론조사를 보실 때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한 조사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통계가 일시적으로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시면, 네. 그게 가장 정확할 수 있는데, 그래프로 볼만한 정권 교체 지수는 없어서 이번 주는 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대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볍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YTN 조사가 39.2, 부정평가가 58점인데요. 이게 지금 갤럽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부정평가 57, 긍정평가 36입니다. 이거는 지금 크게 등락폭이 크지 않고요. 그냥 요 상태가 계속 좀 유지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관련해서 연령별 평가를 보면요. 20대에서 부정평가가 61이나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높게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사실 20대가 최근에 정치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기성세대와 이 자산 격차 확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너무 확대돼서 20대가 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반영이 네, 반영이 되는 거죠.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20대는 그동안 2050으로 묶여서 민주당을 계속 지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가까이 네. 민주당만 계속 찍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난 2020년 총선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네. 그랬다가 올해 4.7 재보궐 때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는 민주당을 계속 지지를 했는데 우리한테 준 게 뭐냐 이런 이제 불만이 좀 누적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정년 연장이라든지 네. 또 이제 노조 문제라든지 네. 또 뭐가 있죠? 아무튼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이 20대한테 좀 감정적으로 좀 안 좋게 비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지금 청와대 당청이나 이런 쪽은 임기 말로써 이제 좀 뭔가 정비를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큰 변화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지금 지난주에 가장 많이 좀 기사화됐던 게 정권 교체 의향이나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높은데 왜 민주당의 후보가 오늘 조사는 조금 그렇진 않았지만 그래도 앞서고 있느냐 1위를 하는 조사들이 특히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 1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대선 후보다. 네. 이런 이제 인식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기본 시리즈 3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그래요? 네,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소득. 네, 기본소득. 네. 그래서 다른 어느 대선 후보도 이런 이제 국정 비전을 내놓은 예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기 어떻게 보면 정책 브랜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촛불 시즌 2, 그러니까 촛불 정부 시즌 2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환경 때문에 네. 국정 성과가 좀 부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었나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 의미도 있다. 네. 이런 이제 그 차별화의 어떤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재명 캠프의 슬로건이죠. 이재명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송영길 대표께서 그 이낙연 지지에 대해서 일배 같다라고 표현을 다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런 표현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금 민감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원래 좀 설화, 혀설자 설화를 잘 일으키는 분인데 네. 다소 조금 조심하고 원팀으로 가는 과정인데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팀으로 가는 그 기간이 얼마나 짧아지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요거 뭐 국감 끝나고 나면은 원팀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낙연 후보를 맨 먼저 찾아가서 만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곧 회동을 할 것처럼 기사화는 좀 됐었거든요. 네. 막걸리 회동 언제 하나 이런 게 나왔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전격적으로 네. 이낙연 후보의 집이나 아니면 고향이나 이렇게 좀 그 파격적인 행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에 가 있지는 않잖아요. 고향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갔지 않나요? 그러니까 강원도로 갔는데. 이낙연 후보가 있는 대로 예. 있는 대로 찾아가서 좀 네. 이 원팀의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 거국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본인의 정치보다 민주당의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혁 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빅데이터하고 테마주로 보는 대선 판세가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은 어떤가요? 빅데이터 분석은 이재명 후보 연관어 비교 분석인데요. 네. 코나 아이가 뭔지 아세요? 일단은 지역 화폐. 코나아이. 이게 새로 지역 들었어요. 화폐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중점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 화폐인데 네. 이게 이제 코나아이가 들어와 있고요. 일베 이건 이제 송영길 대표 발언. 이제서는 이재명 후보 형님. 아마 이게 대장동 관련한 녹음 파일, 파일, 녹음 거기서, 파일, 이렇게 쭉 돼 있고, 네, 나온 것 같네요. 네, 445 이번에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 네. 경선 결과 갖고 반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득 정세금 최측근, 이렇게 돼 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쪽은 여전히, 네. 이게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특히 전술핵도 있네. 그 토론 때 전술핵 가지고 홍준표 많이 물어봤죠. 맞붙었죠. 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긍부정 비교 분석을 보면요, 네. 대체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습니다. 네. 다. 예.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당내외 경선의 폭풍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언급량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이에요. 네. 거의 엄청난 압도성을 보입니다. 6배. 예. 5, 6, 3, 6배죠. 그만큼 기사량 생산이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지금. 네. 그리고 예. 사실 언급량 이꼴 인지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테마주 한번 볼까요? 테마주. 네, 이제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과 홍준표 중심으로 지금 보셨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진짜 약간 상승가들이 많긴 한데 또 하한가들도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시간이 2시 10분이라서 네. 이게 11시 55분에 검색한 결과들인데요. 네. 이재명 관련주 특징을 보면 약간 좀 바닥을 찍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다 파랬거든요. 네. 다 하락세였는데 근데 다시 빨간색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작업을 시작할 때 9시 반에는 다 파란색이었어요. 예. 근데 작업을 끝날 때쯤 11시 55분쯤 되니까 3분의 2가 이제
상승 전환을 했고요. 네. 또 일부는 이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대체로 보면 그동안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경선 논란도 있을 뿐더러 네. 그러니까 세계 주식 시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네. 오늘이 이제 그 국회 출석해서 대장동 논란을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재명 관련주가 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윤석열 관련주는 그나마 이 세 후보 중에 가장 수혜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홍준표에 대해서 조금씩 우위를 확보해가는 흐름이 주식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상승폭이 큰 주식들이 네. 애니능률, 덕성, 또 히림 이런 것들이고요. 일부는 또 이제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예. 것들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많이 떨어져서 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도이치모터스가 있어요 지금 하니까에. 네, 도이치모터스도 거의 이제 이게 최근에 압수수색도 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권오수 회장이. 네. 근데도 이제 거의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테마주 투자하시려면요. 네. 이재명주 중에 안 오른 거. 어떤 거죠? 제가 이렇게 찍어서 이제 안 오르면 제가 100%또 책임을. 찍으면 안 되고 근데 보셨을 때. 검색해서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윤석열을 싫어하시더라도 윤석열 주들이 대부분 지금 바닥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홍준표가 되는 줄 알고 홍준표 그쪽으로 주식들이 많이... 한 5배 정도 올랐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주식 중에 안 오른 거 이런 거를 사시면 좀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이거 지금 선행 지표로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네, 다 그러니까 내려갔습니다. 홍준표 관련주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후보 가능성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때 여론조사 회사들이 홍준표를 엄청 띄웠잖아요. 여기 지금 있는 우리 KSI도 홍준표 후보 20%를 제일 먼저 찍어줬던 데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뿐만 아니고 윈지코리아 컨설팅도 그랬고 리서치뷰도 그랬고 네, 다 막 홍준표 후보 엄청 띄워서 무야홍을 거의 만들다시피 해준 게 바로 지금 조사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지금 약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 파란색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색깔이. 네. 자, 지금 이제 그 2시 30분부터 경기도 국정감사 2차전이 지금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굉장히 아주 이재명 도지사께서 깔끔하게 잘 선방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도 준비를 굉장히 또 잘 해오셨더라고요. 자, 오늘 하고 이제 20일 날 국감 끝나면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취하실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게 지지층을 다시 규합을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당내 원팀 회복을 위한 네. 일종의 이제 그 통합 행보가 필요하다. 네. 이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너무 이 국내 현안에만 몰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 리더십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다든지. 지금요? 후보여서 지금 방문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얼마 안 있다가 송영길 대표가 미국을 또 간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보 시기를 하더라도 예. 선대위가 발족하기 전까지는 이런 광폭 행보, 국내 광폭 행보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하리리? 발랄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저기 작가 있어요. 유랄인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름이 지금 딱 안 나오는데, 개미를 썼나? 그 작가가 있습니다. 한번 개미. 찾아보세요. 네. 유릴 발랄인가 뭐가 있습니다. 유릴 발랄이. 하라리. 좀 상당히 젊은 층이 좀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경선 기간 중에 유발 할라리. 유발 할라리. 예, 유발 할라리. 거기랑 기본소득 관련해서 영상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조금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장동 이 네거티브 이슈가 너무 지금 판을 그냥 주도하고 있어서 이걸 좀 바꿔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속에서 이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어떤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행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걸로 보여지네요. 자, 이제 곧
또 바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감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희 그 데이터 콜라보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가 벌써 또 10월 마지막 주네요. 다음 주쯤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그 지지도가 상승하는 좀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컨벤션 효과.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네. 그러니까 오늘 오늘하고 지금 20일. 20일. 네. 20일 이제 국감이죠. 네. 국감, 경기도 국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남욱이 이제 오늘 입국을 했는데 이 사람들 신병 처리, 구속 문제가 정리가 되면 네. 제가 보기에 그 후보 지지율, 정당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 다 이렇게 다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데이터 콜라보는 잘못된 여론조사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은 이은영 TV와 우리 프레지던트 TV가 공동으로 제작해서 네. 함께 이제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구독과 공유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도 열심히 더 많은 데이터, 더 냉철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그 김 대표님, 장자왕 대표님 집에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가 봐요. 댓글창에 댓글 처음으로 집에서 좋네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방송 중에 저 이은영 TV 쪽으로 슈퍼챗 AAA 최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힘내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좀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